안녕하십니까. 남북미 무기열전 시간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새로운 종류의 무기들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공군으로 이제 넘어가 보려고 해요. 공군 비행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비행기 하면은 뭐 관심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 비행기가 언제 처음 탄생했느냐? 1903년에 최초의 동력 비행기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하늘을 날 수는 있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날았냐? 비행선, 기구, 열기구 이런 걸 가지고 하늘을 날긴 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뭐 방향,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빠르게 날아가거나 이런 게 좀 쉽지는 않았기 때문에 군사용으로 쓰기는 좀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동력 비행기가 발견이 돼서 이제 그 엔진을 달아가지고 프로펠러를 막 돌려가지고 이제 쭉 날아가는 이런 이제 비행기가 나오면서 군사용으로 이제 쓸 수 있겠다. 원래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은 가장 먼저 이제 군인들이 저걸 어떻게 전쟁에 써먹어 볼까 이걸 이제 연구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아예 그냥 군사 무기용으로 연구를 하다가 새로운 기술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자, 그래서 비행기가 나오자마자 군인들이 저걸 어떻게 전쟁에 써먹어 보지?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최초로 그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잖아요. 그때 이제 비행기를 쓰는데 전쟁에 어떻게 썼냐면 정찰용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비행기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정찰, 공중에서 쭉 날아다니면서 야 저게 군인들이 어디까지 왔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정찰용으로 쓰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비행기에 폭탄을 싣고 가가지고 폭탄을 떨어뜨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물론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폭탄을 어떻게 떨어뜨리냐면요. 손으로 들고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비행기 좌석에다가 폭탄을 쌓아놓고 가다가 저기 보인다 그러면 폭탄 야 장치해가지고 쭉 손으로 떨어뜨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총을 들고 다니면서 적의 이 비행기가 발견이 되면은 가까이 가가지고 총을 쏘는 뭐 권총을 쏘고 막 그랬어요 그때는. 그렇게 해서 이제 적의 비행기를 맞추는 그런 이제 무기들로도 이제 사용이 되다가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원시적인 방식이죠. 그런데 기술이 발달하면서 비행기 성능도 좋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점점 이 비행기가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고 지금은 현대전에서는 공군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주요 이 무기 중에 하나가 이 비행기가 됐어요. 이렇게 이제 된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공중에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유리합니다. 싸울 때 여러분 이제 그 싸움을 하면은 전쟁이 아니라 어떤 싸움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위쪽에 있는 사람이 항상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건 쉽잖아요.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 어려워요. 그리고 위쪽에 있으면 잘 보여요. 모든 게 다 보입니다. 아래에서는 위가 잘 안 보여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위에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전쟁할 때도 산 위에다가 산성을 짓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밑에서 위로 공격해 올라오는 게 어렵기 때문에 방어하기가 매우 수월하거든요. 근데 아예 이제 하늘에 떠 있으면 일단 적이 공격하기가 어렵잖아요. 하늘에 대고 총 쏴봐야 그거 맞추기 쉽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장애물이 없어요. 마음껏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비행기에게 있어서 유일한 장애물은 날씨입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이러면은 비행기도 결국은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게 없으면은 진짜 하늘을 누구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정찰, 공격, 수송 모든 면에서 가장 유리한 게 바로 비행기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됐죠. 그래서 현대전에서 비행기가 매우 중요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현대전의 군용기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전투용 항공기, 그 다음에 비전투용 항공기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전투용 항공기에는 전투기, 폭격기, 공격기, 요격기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고요. 비전투용 항공기에는 정찰기, 수송기, 조기경보 통제기, 급유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 군용기에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를 하나씩 쭉 이렇게 살펴보고 소개하는 그런 순서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 자, 일단 전투용 항공기부터 좀 볼게요. 오늘 이제 그 헬리콥터는 다루지 않으려고 해요. 너무 복잡해져. 너무 많아서 헬리콥터도 군용기로 이제 봅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다루지 않고 그다음에 무인기만의 또 세계가 너무 복잡하고 무인기는
하루가 다르게 또 발전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것도 나중에 좀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비행기만 다루겠다. 이걸 이제 헬리콥터도 넓은 범위에선 비행기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정익 유인 비행기만 다루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정확하겠네요, 표현이. 자, 전투용 항공기부터 하나 보겠습니다. 전투용 항공기의 이제 대표적인 게 전투기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F-15, F-16, F-35 이런 것들이 전투기예요. 영어로는 이제 파이터입니다. 파이터 에어크래프트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적의 항공기를 공격하는 그런 무기입니다. 그럼 적의 항공기를 어떻게 공격할 거냐? 기관총 혹은 기관포. 이 기관총하고 기관포를 정확하게 뭐 사전적 의미로 구분하는 그런 용어가 아니에요. 그냥 편의상 기관총이라고도 하고 기관포라고도 합니다. 그냥 기관포라고 할게요. 그다음에 공대공 미사일 이렇게 두 가지를 이용해서 적기를 격추합니다. 물론 이제 무식하게 갖다 박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 실전에서 전투기끼리 일부러 충돌을 시켜가지고 적을 격추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긴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한국군이 사용하는 전투기에는 F-35A의 이름이 프리덤 나이트예요. 그다음에 F-15K 슬램 이글, 그다음에 FK-16 필승 보라매 이런 전투기들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F-15K는 F-15의 한국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 F-15를 만드는데 변종이 되게 많잖아요. 한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히 이제 여러 가지 뭐 변형된 게 있겠죠. 개조한 게 있겠죠.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이제 F-15K이고 KF-16은 뭐냐면은 F-16을 한국에서 라이센스 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자체로 이제 뭐 이런저런 개량도 이제 좀 한 거죠. 그다음에 F-35A는 뭐냐면 이건 뭐 한국판은 아니고 F-35 자체가 A, B, C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F-35A가 이제 뭐죠? 공군에서 쓰고 있는 전투기이고, 그다음에 F-35B가 해병대에서 쓰는 수직 이착륙기입니다. 그다음에 F-35C는 해군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함재기입니다. 항공모함에 탑재하는 비행기인데 F-35A, B에 비해서 얘가 좀 큽니다. 사이즈가 커요. 왜 사이즈가 좀 더 크냐면은 폭탄을 더 많이 싣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만드는 거죠. 자, 이런 건데 이제 한국에는 F-35A만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미국은 진짜 전투기 종류가 많습니다. F-15 이글 대표적으로 쓰죠. 그다음에 F-15E, F-15의 변종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E는 F-15 이글하고는 좀 달라요.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이라 부르는데 쉽게 말해서 전폭기가 됐습니다. 그냥 전투기가 아니라. 그다음에 F-16 파이팅 펠컨, FA-18 호넷, FA-18E 혹은 F 이건 슈퍼 호넷이라고 해서 이제 F-18의 변종이죠. 근데 왜 이건 F-18이라고 안 부르고 FA-18이라고 부르느냐? 그 F가 아까 이제 전투기가 영어로 파이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파이터의 머리 글자를 따서 F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비행기 앞에 F라고 붙이면 그건 다 전투기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FA라고 붙였는데 A는 뭐냐면 어택, 그러니까 공격기입니다. 그래서 FA-18이라고 부르는 건 뭐냐면은 공격기도 할 수 있고 전투기로도 쓸 수 있는 다목적 전투기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이렇게 놓고 따져 보면 F-15나 F-16 이런 것들도 전폭기라고 이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갈수록 이제 공군에서 운용을 할 때 순수 전투기로만 쓰기보다는 이양 뜬 김에 날아가서 지상도 공격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전투기 겸 폭격기 겸 공격기의 용도로 이제 다목적으로 쓰는 경향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갈수록 이 공격용 군용기는 다목적 전투기로 이제 가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미국이 쓰는 게 F-22 랩터 아주 유명하죠. 그 다음에 F-35 라이트닝 2 이런 전투기들을 이제 운용합니다. F-35는 왜 이름이 라이트닝 2냐? 라이트닝이라는 전투기가 옛날에 있었어요. 그래서 라이트닝 2 이렇게 이제 붙였습니다. 그 이제 아까 얘기를 잠깐 했는데 미국의 이제 항공기, 군용기에는 항상 이런 식으로 이제 F 전투기는 F, 공격기는 A, 그 다음에 뭐 수송기는 C, 뭐 이런 식으로 앞에 머리 글자를 보면 아 이게 어떤 용도의 군용기구나라는 걸 대충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다음에 그 뒤에 붙는 건 이제 제식 번호인데 번호가 높아질수록 점점 좋은 거냐는 아니고 약간 랜덤으로 붙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번호가 그 숫자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나중에 나온 건 또 아니에요. 막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붙는 건 이제 별칭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은 그럼 어떤 전투기를 쓰느냐? 미그기를 기본으로 씁니다. 그래서 미그 29, 미그 23, 미그 21, 미그 15 이런 것들을 쓰고요. 그 중국의 J5, J6도 좀 쓰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네, 이렇게 이제 전투기들을 이제 쓰고 있다라는 거고요. 폭격기라는 건 뭐냐면 폭탄을 투하할 목적으로 개발된 군용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군용기라고 하면 최초의 군용기 그 공격용으로 만든 군용기는 폭격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전쟁이라는 게 육군 혹은 해군만 전쟁을 했잖아요. 공군이라는 게 없었을 시절에는. 그러니까 이 비행기가 나왔을 때 이 군인들이 이 비행기를 어디다 써먹지? 육군이나 해군을 공격할 때 써먹어야지 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행기가 공중에서 육군이나 해군을 공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폭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폭탄을 싣고 다니면서 육군이나 해군을 발견하면 폭탄을 떨어뜨리는 폭격기가 기본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럼 전투기는 왜 생겼느냐? 폭격기를 개발을 해가지고 쓰다 보니까 이제 적의 입장에서는 폭격기가 와서 폭격을 하면 쟤를 이제 밑에서 총을 백날 쏴봐야 이게 잘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 폭격기가 오면 저걸 격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도 비행기를 띄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폭격기를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게 전투기예요. 그러니까 전투기를 띄워가지고 폭격기를 공격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폭격기를 보낼 때 폭격기만 보내는 게 아니라 전투기를 같이 보내요. 그래서 적의 전투기가 오면 우리 전투기가 가서 서로 맞붙어 싸우자. 그래서 전투기끼리 싸우고 폭격기는 그 사이에 가가지고 원래 목적 임무를 수행하고 오고 뭐 이런 이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폭격기 옛날에는 그래서 폭격기가 엄청 컸어요. 폭격기 규모가 크고 폭탄을 엄청 많이 싣고 가서 이게 비행기라는 게 한번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기름값도 아깝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가가지고 폭탄 하나 떨어뜨리고 오는 것보다 폭탄을 막 수십 개, 수백 개를 싣고 가가지고 우두두 떨어뜨리고 오는 게 훨씬 이익이라는 거,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폭격기가 일단 컸습니다. 등치가 엄청 컸어요. 근데 요즘은 이런 식으로 이제 운용을 안 하죠. 이렇게 등치가 큰 폭격기는 요격당하기가 쉽잖아요. 밑에서 그냥 총 쏘거나 미사일 쏘거나 아니면 전투기가 가가지고 요격하기가 쉬워요. 폭격기가 크면 일단 크기가 크니까 맞추기 쉽고 그 다음에 느려요. 등치가 크니까 느리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격추당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폭격기를 이렇게 무식하게 크게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는 전략 폭격기나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요즘은 폭격기도 되게 작아졌어요. 전투기만큼이나 작아져가지고 폭탄을 조금만 싣고 갑니다. 그리고 대신에 그러면 폭탄을 정확하게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폭탄에 이 유도 기능을 달아가지고 정확하게 폭격하는 기술을 점점 늘리고 있어요. 아니면 이제 아예 미사일을 싣고 간다거나 이렇게 다목적 이 전투기 겸 폭격기 역할을 하는 전폭기로 많이 이제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쓰고 있는 폭격기는 대표적인 이제 전략 폭격기들이죠. B-1B 랜서, B-2A 스피릿, B-52H 스트래토포트리스 이렇게 세 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폭격기를 운영하지 않아요. 미국이 운영하는 폭격기가 있을 뿐이죠. 주한미군이 알아서 하는 거죠. 한국에는 이제 폭격기가 없다. 그다음에 북한에는 그 IL-28, IL 하면 이제 일류신에서 개발한 거죠. 그 아까 이제 북한 전투기 얘기할 때도 미그라고 했는데 이게 미그가 뭐냐면은 그 이제 소련에서 개발한 비행기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앞에 붙는 게 회사 이름이에요. 그래서 미그가 영어로는 MIG인데 이 I가 러시아어로는 그 end의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M과 G를 붙여서 MIG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읽을 때는 그냥 미그라고 읽어버립니다. 그 이게 이제 M하고 G는 머리 글자예요. 사람 이름 딴 겁니다. 제가 알았는데 까먹었네요. 뭐 아무튼 그 인터넷 찾아보십시오. 그다음에 IL은 이제 일류신이라는 회사 이름입니다. 그 일륜에서 개발한 비행기를 이제 앞에 IL이 붙는 거죠. 그래서 IL-28, 일-28 뭐 이렇게 이제 읽습니다. 읽을 때는
이게 이제 폭격기가 엄청 큰 폭격기는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공격기. 공격기는 뭐냐면은 지상 공격을 목적으로 개발된 군용기입니다. 그럼 폭격기랑 똑같은 거 아니냐? 공격기하고 폭격기는 뭐가 다르냐면요. 폭격기는 폭탄을 싣고 가가지고 적의 기지나 이런 고정된 목표물을 공격하는 거고, 공격기는 전차나 군인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다르죠. 이동하는 작은 목표물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기는 폭탄을 싣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폭탄 대신에 그 주로는 기관포, 그다음에 대전차 로켓, 공대지 미사일 이런 것들을 주로 씁니다. 자, 한국에서 쓰고 있는 공격기에는 FA-50 골든 이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어요. FA라는 걸 이제 딱 보면은 파이터하고 그다음에 A 어택 이 이제 같이 쓴 전폭기 아니 전투 공격기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미국에서는 이제 A가 붙은 게 A-10C 썬더볼트 2, A-10이 가장 이제 유명한 거죠. 그다음에 AV-8B 해리어 2가 있는데 이건 영국에서 개발한 거예요. 이걸 도입해서 쓰는데 아마 이제 거의 퇴역을 많이 했을 거예요. A-10도 사실상 이제 퇴역 수순을 밟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 오래된 것들이죠. AC-130J 고스트 라이더 가 있는데 AC-130J는 이건 나중에 따로 또 설명을 드릴 텐데 AC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A에다가 C를 붙였어요. 공격기인데 C가 붙은 건 이제 수송기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수송기를 공격기로 개조한 거예요. 그래서 매우 독특한 이제 운용 방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해리어 같은 경우는 AV라고 했는데 AV가 뭐냐면 A는 이제 알겠고 V는 수직이 착륙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비행기 이름에 V가 들어가면은 얘는 수직이 착륙을 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미국이 운영하고 있고요. 북한은 수호위기를 주로 씁니다. SU라고 쓰는데 수라고 그냥 읽으면 되죠. 수호위사에서 만든 공격기들을 쓰고 있어요. 수-25, 수-7 이런 것들을 이제 운용을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기하고 전투기하고는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죠. 크기도 뭐 그냥 비슷하고 생긴 것도 비슷해 보이는데 공격기에는 뭘 많이 주렁주렁 많이 답니다. 가가지고 지상에 있는 목표물들을 여러 개를 공격을 해야 되니까 뭘 주렁주렁 많이 달아놨어요. 그런 게 조금 약간 차이가 있어 보이죠. 근데 물론 이제 이 공격기나 전투기나 폭격기나 이런 것들이 요즘은 계속 통합되는 추세예요. 그래서 아까 그 미국의 공격기들이 다 퇴역 수순을 밟고 있다고 한 것도 별도의 공격기로 운영하는 게 이게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아니 F-35가 공격기 역할도 할 수 있는데 굳이 공격기를 따로 운영할 필요 있냐?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전투형 항공기를 볼게요. 비전투형 항공기에는 정찰기가 있고 그 다음에 수송기가 있고 뭐 아까 뭐 그 얘기 쭉 했었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정찰기라는 거는 이 적의 활동을 관찰하는 군용기예요. 뭐 감시기, 관측기, 초계기, 정보기 등으로 또 이렇게 또 나뉘기도 합니다. 모두 정찰기의 한 이제 분야예요. 정찰기에는 전략 정찰기와 전술 정찰기로 또 이제 나뉘는데 전략 정찰기는 성능이 좋아가지고 후방까지 쭉 멀리까지 감시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전술 정찰기는 이제 전선 근처에서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보는 것, 뭐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정찰기는 보통은 전투기나 수송기를 개조해서 써요. 그러니까 정찰기로 오리지널로 개발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개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RF-16이나 호코 800 이런 것들을 정찰기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고요. R이 붙는 게 정찰기가 영어로 영어 좀 어렵습니다. 그냥 R로 시작하는 단어로 시작해요. 그래서 R을 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RC-12 가드레일. 이것도 RC면은 C가 붙는 거 보니까 수송기였구나. 원래 수송기로 개발한 걸 정찰기로 개조한 거구나. 뭐 이렇게 짐작할 수 있죠. EP3, RC-135S 코브라볼, RC-135U 컴뱃센트 이런 것들이 이제 정찰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정찰기 보면은 이거 그냥 여객기 아니야? 라고 생각되는 것들도 있어요. 생긴 게 그냥 여객기처럼 생겼는데 여객기를 개조한 것들도 있죠. 실제로. 자, 그 다음에 북한도 정찰기가 있을 텐데 알려진 게 없습니다. 뭐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송기는 군인이나 군수물자를 나르는 군용기예요.
그래서 수송기는 일반 여객기하고 뭐 차이가 없어요. 그냥 이제 여객기는 물론 이제 사람을 실어 나르야 되니까 좌석이 쭉 있는데 군용기는 무기를 실어 나르야 되니까 좌석이 없죠. 좌석은 옆에 그냥 좀 붙어 있는 수준이고 기본은 뭐 탱크나 뭐 이런 것들 대포나 이런 것들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그냥 짐칸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보면 흔히 나오잖아요.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뒤에 뒷문이 쫙 열리면서 사람들이 막 뛰어내리고 뭐 탱크가 내려가고 뭐 이런 게 수송기예요. 자, 이 수송기가 사실 되게 중요하죠. 미국 같은 경우는 수송만 이제 수송 자체가 워낙 중요하니까 수송 전문 사령부가 따로 있죠. 수송을 맡은 사령부. 미국이야 전 세계 곳곳에 전쟁을 하러 다니니까 수송이 되게 중요한 개념이 돼버렸죠. 자, 뭐 지금도 전쟁에서는 어느 나라든 어느 나라 전쟁이든 보급이 승패를 가르는 중요 요소입니다. 예, 물자가 들어가야 전쟁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군인들한테 총 주고 총알 주고 가서 싸워 그러면은 하루는 싸울 수 있죠. 그 다음 날부터는 당장 총알이 없잖아요. 총알을 계속 공급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전선에서만 싸우면 총알을 계속 공급하면 되는데 이제 전선이 길어지고 적의 중심까지 쭉 들어갔다. 총알을 어떻게 갖다 줘요 이거? 갖다 주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보급이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보급이 끊기면 그 부대는 더 이상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냥 괴멸당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보급에서 기본은 트럭으로 그냥 실어 나르는 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오래 걸리잖아요. 중간에 막 트럭이 공격당해가지고 길이 끊기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빠르게 보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수송기다. 그래서 수송기를 이용해서 가가지고 주변에 활주로가 있으면 착륙해서 주면 되지만 후방이라면 그렇게 가능하겠죠. 전방 같은 경우 그냥 낙하산에다가 짐 실어가지고 그냥 떨어뜨려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자, 한국에서 쓰는 수송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C130J 슈퍼클리스. 아까 제가 AC130J 얘기했었잖아요. AC130J가 C130J를 개조한 거예요. 공격기로 개조한 거죠. C130J가 이제 기본적인 수송기입니다. 전술 수송기. 가장 많이 쓰는 거죠. CN235 슈퍼트루퍼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제 C5 슈퍼 갤럭시, C17A 글로브 마스터 3 이런 건 이제 전략 수송기라고 해가지고 등치가 훨씬 큽니다. C130보다 훨씬 커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막 큰 뭐 탱크를 2대씩 싣고 다닌다거나 뭐 이런 게 가능한 거죠. 그다음에 C130 허큘리스. C130J가 이제 그 개조한 최신 버전이에요. 슈퍼 허큘리스라고. 그다음에 V22B 오스프리. V가 붙는 거 보니까 얘는 뭐예요? 수직 이착륙기죠. 그래서 V22B 오스프리 이게 되게 유명하고 아마 이제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헬리콥터처럼 생겼는데 비행기도 아니고 헬리콥터도 아닌 되게 특이하게 생긴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처음에는 프로펠러 돌려가지고 위로 쭉 뜨다가 프로펠러를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날아가는 비행기처럼 날아가는 헬리콥터와 비행기의 이제 장점만 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아 보이잖아요. 얘가 완전히 사고 뭉칩니다. 사고가 너무 잘 나요. 그래서 아마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엔진을 이렇게 세웠다가 눕혔다가 하는 게 이게 그렇게 간단한 기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스프리가 좀 악명 높아요. 사고 많이 나는 걸로 악명 높아요. 특히 이제 뭐 그 주임미군 오스프리가 맨날 사고 나서 일본하고 외교 문제가 발생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자주 나는 그런 이제 겁니다. 북한은 이거 안토노프죠. 안토노프사에서 만든 개발한 수송기들 많이 씁니다. 안2나 안24 그다음에 176 일류신에서 만든 이런 것들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조기경보 통제기라는 게 있어요. 이건 날아다니는 레이더 기지다. 그리고 안에서 지휘까지 하는 지휘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쉽게 말해서 여객기나 수송기 같은 데다가 거대한 레이더를 붙여요. 그리고 통신 장비들을 붙여가지고 이게 떠가지고 레이더로 멀리까지 적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파악을 하고 그걸 가지고 지상에 신호를 보내주는 겁니다. 지상이나 아니면 다른 전투기나 폭격기 이런 데다 신호 보내서 적이 지금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으니까 뭐 어디로 어떻게 움직여라 이런 것들을 다 지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더 역할만 하면 조기 경보기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휘소 역할까지 하면은 조기 경보 통제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릅니다.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아까도 이제 제가 공중에 있으면 유리하다라고 한 거 있잖아요. 지상에서는 볼 수 있는 거리가 한계가 있는데 공중으로 올라가면 훨씬 멀리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그래요. 지구가 둥그니까 지상에서는 이 둥근 데서 지상에서 보면 이 수평선 밑으로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공중으로 올라가면 이 수평선 밑으로 더 멀리까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구 공률 때문에 멀리까지 못 보는 한계를 극복해 주기 때문에 공중에 올라가 가지고 레이더를 쏘면 훨씬 멀리까지 볼 수 있다. 그래서 하늘에서 레이더를 돌려가지고 적기나 적의 미사일 이런 것들을 이제 포착을 해가지고 주변에다가 빨리빨리 이제 알려주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근데 조기경보 통제기의 단점이 하나 있겠죠. 등치가 크고 느려요. 요격이 잘 돼요. 그래서 조기경보 통제기가 이제 갈수록 그 역할이 좀 줄어들고 대신에 이제 뭐가 등장하느냐? 무인기를 이용합니다. 무인기는 작고 가볍고 빠르고 값싸고 그다음에 뭐 격추돼도 사람은 안 죽으니까 좀 부담이 덜 하죠. 그래서 무인기를 띄워가지고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인기는 크기가 좀 이제 그 조기경보 통제기에 비해서는 작을 거 아니에요. 무인기도 큰 건 엄청 큽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우리 흔히 많이 쓰는 글로벌 호크 있잖아요. 글로벌 호크가 폭격기 B-52 폭격기하고 크기가 거의 비슷해요. 엄청 큽니다. 그런 것들도 있긴 있는데 대체로는 보면은 이제 무인기가 좀 작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용할 때 무인기는 여러 개를 띄웁니다. 여러 개를 띄워서 그 각각의 정보들을 수집한 거를 통합을 해가지고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갈수록 뭐가 중요해지냐면 인공지능이 중요해집니다. 군에서 왜 인공지능이 중요하냐? 무인 정찰기를 여러 개를 띄워가지고 동시에 여러 정보를 받아가지고 이걸 하나로 합쳐가지고 그 쓸모 있는 정보를 빨리 추려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다시 또 이렇게 보내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사람이 일일이 하다가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실시간으로 막 예를 들어 미사일 같은 경우는 미사일 날라오면 어디서 어디로 어떤 미사일이 날라오니까 어디서 어떻게 요격하자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판단 안 하면 이거 1, 2분 만에 그냥 도착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그걸 판단을 해가지고 요격 미사일을 언제 어디서 어디로 발사할까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빨리빨리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다가는 뭐 한도 끝도 없습니다. 자, 한국이 사용하고 있는 조기경보 통제기는 E737 피스아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국은 E2 호크아이, E3 센트리, E8C 조인트 스타트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요. 북한은 조기경보 통제기가 최근에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실전 배치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뭐 그 비행 시험까지 하는 거는 확인이 됐는데 만들어졌습니다. 뭐 성능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쓰고 있는 그 비전투용 군용기에는 공중급유기라는 게 있어요. 공중급유기는 뭐냐면은 기름을 날아가면서 중간에 넣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상상 못 하겠죠. 유조차 옆을 달리면서 유조차에서 바로 기름 넣는 뭐 그런 개념이잖아요.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긴 합니다. 사실 날아가면서 이게 이제 제가 비행기를 들고 왔어요. 네, 이게 비행기 종이 비행기입니다. 자, 이게 날아가면서 중간에 이제 비행기가 한 대 따라오면 얘가 기름이 필요해요. 그러면 얘한테 야, 나 기름 좀 넣어줘. 그러면 여기서 쭉 노즐이 나와가지고 얘한테 연결이 돼야 돼요. 와, 그 작은 구멍에 정확하게 딱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게 왜 필요하냐? 애초에 얘가 기름을 많이 싣고 다니면 되잖아요. 그게 어렵잖아요. 기름을 많이 실으면 무거워지고 크기도 커져야 되고 불리하니까 애초에 얘는 기름을 적게 넣고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짧게 만든 다음에 중간에 중간 급유를 해버리자라고 애초에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투기 중에도 보면은 중간에 그 앞에 뭐 그 핀 같은 게 이렇게 탁 튀어나와 있는 전투기가 가끔 있어요. 그 유럽에서 쓰는 전투기 중에 그런 게 있었는데 미라주였나? 그게 뭐냐면 공중 급유를 하는 장치를 아예 고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얘는 그냥 번질나게 공중 급유를 해야 되니까 뭐 공중 급유 장치가 일반적으로는 평소에는 이제 공기 저항 덜 받으려고 아예 밖으로 노출이 안 되다가 필요할 때만 그 공중 급유한 장치를 밖으로 꺼내는데 얘는 아예 고정으로 만들어 놔 버렸어요. 수시로 그냥 가다가 공중 급유 받고 또 날아가다가 또 공중 급유 받고 뭐 이렇게 하려고 뭐 그런 식으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전기라는 게 있어요. 전파 방해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거고요. 이런 것들은 별도로 만든다기보다는 기존의 전투기나 이런 걸 개조를 해서 많이 쓰죠. 그다음에 훈련용으로 쓰는 비행기도 있습니다. 훈련기 이런 군용기들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군용기의 다양한 종류들에 대해서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한 것들 중에서 몇 개 좀 핵심적인 주요 군용기들을 추려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일단은 이제 이 공중전 그다음에 군용기 운용과 관련한 몇 가지 기술들에 대해서 좀 더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이제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 방송은 자주시보와 촛불전진과 백자TV 세 채널에서 동시에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 9시에 공개가 되니까 많은 시청 바라고요. 구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